안녕하십니까. 셀코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재테크 시간 탐나는 재테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셀코TV 구독자분들과 국민을 금융사기로부터 지켜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금융 수문장 김정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정철 변호사님이 최초로 금융 범죄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전부 반환하는 판결을 이끌어내주신 분이잖아요. 라임 자산 운용 네. 다 아시겠죠? 라임 사기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네. 사건 담당 변호사였는데 이 사건 정말 역대급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 만한 어마무시한 네.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라임 자산 운용 사건의 핵심 키워드를 세 가지로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요. 전대 이게 그겁니까? 전대미문의 사기 사건이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과거의 사기 사건들은 네. 진짜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사기를 치려고 맘먹고 했던 네. 그런 사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금융 사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규모 제1금융기관이 뭐 신한은행, 네. 뭐 우리은행, 네. 대신증권 네. 이런 큰 증권사들이 판매한 펀드가 네. 이렇게까지 부실하고 또 그것이 단순한 부실을 넘어서 가지고 어떤 공모가 이루어진 정도의 정황이 보일 정도로 애초부터 사기가 기획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네. 제가 전대미문이라는 말을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사기 액수가 1조가 넘는다면서요? 지금 1조 6천억이라고 하는데 실제 피해 액수를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3조 가까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맡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과거부터 이제 금융 피해자들 관련된 네. 소송을 계속 해온 상태에서 이제 개그맨 김한석 씨랑 이제 평소에 잘 알고 있다가 이제 김한석 씨가 이런 라인 펀드에 투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고민을 얘기하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게 라임 사건 관련돼서 이제 이 김한석 씨 관련된 사건을 한번 처리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던 게 이제 결국 많은 피해자들의 사건을 같이 맡아서 진행하게 된 거죠. 근데 이런 사기 사건의 특징이요. 저도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김한석 씨하고 같이 여기에 그 사기 피해를 당해서 그러시구나. 김정철 변호사님이 지금 뭐 덕분에 좋은 일도 있고 지금도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처음에는요 숨기게 돼요. 이게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숨어 창피하더라고요. 이런 사기를 당했다. 내가 그런 사기를 당했다는 게 창피한 거야. 오. 근데 아마 그래서 이 드러내놓고 얘기 못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을 거라고요. 근데 피해자가 왜 숨어요? 피해자가 앞에 나서서 피해를 구제받고 사기를 친 사람들을 응징해야 되는데 이게 숨게 되는 게 이게 일단 문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금융 사기 사건들이 대부분 이제 좀 사회적으로 그 인지도가 있거나 아니면 오피니언 리더급에 있는 분들이 당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숨어서 오히려 더 지지부진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오늘 기회에 그런 분들도 밖으로 좀 드러내고 저런 사람들은 혼을 내야 돼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처음에는 금감원에서 조정 제안했잖아요. 예, 근데 이건 이제 소송까지 끌고 가셨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금감원에서 조정을 하게 되는 부분은 이제 보통 민원 제기를 하면서 금감원에서 이제 분쟁 조정 절차라는 게 있어요. 근데 분쟁 조정 절차를 하면 소송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소송을 하면 또 분쟁 조정 절차를 못 하게 돼 있는데 이제 분쟁 조정 절차로 받으면은 보통 조정 비율이라는 게 있고 또 배상 받는데 또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 이 사건이 100% 사기 사건이라고 거의 확신했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투자금 전액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소송들이 어려운 게 이제 우리가 투자자들이 전부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상대방은 다 대형 금융기관들이고 전부 다 대형 로펌을 선임해서 대응하기 때문에 소송이 굉장히 어렵고 그 과정이 험난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이 상대방의 잘못과 불법적인 걸 전부 증명을 해서 그래도 이번에 다행히 100% 배상 판결을 처음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다른 많은 피해자들이나 투자자분들한테 희망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과정이 저도 옆에서 지켜봤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요구하는 것도 많고 맞습니다. 증명해내야 되는 것도 많고 그런 지난한 과정을 계속 겪었고 1심에서 이제 승소를 하셨고 근데 이제 또
저쪽에서 또 항소하고 다시 지금. 또 항소를 하고 이러니까 지금도 또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한 과정을 다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라임 자산 운용 사건 핵심 키워드 두 번째는요. 은행과 증권사의 배신. 와, 우린 믿잖아요. 좀 믿을 수밖에 없죠. 네. 사실은. 우리나라 굴지의 은행이고 우리나라 굴지의 증권사인데 믿는데 배신을 한다는 거예요. 예. 저기 뭐 테헤란로나 이런 데 가면은 유사수신 업체라 그래서 무등록 업체들이 있어요. 예. 이제 이런 데에서 이제 사기치는 사람들은 뭐 등록도 없고 아무런 뭐 인증도 없는 곳이면서 이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기를 치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뭐 우리은행, 신한은행, 그렇죠. 뭐 대신증권 이러면은 아유, 우리는 다 믿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거기에서 그분들이 와서 뭐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주면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서 속지 않을 수 있다? 이건 있기가 어려운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라임 사건의 특징은 이런 제1 금융기관, 은행과 증권사가 고객들을 배신하는 것이다. 그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그래서 이제 과거에 단순히 펀드를 운영하다가 부실한 사건과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가 믿었던 그 은행이나 증권사가 일이 터지니까 대형 로펌을 앞세워서 우리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나오니까 피해자들은 도대체 누굴 믿어야 되느냐 이러고 의지할 곳이 없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증권사들이나 은행 뭐 지금 이재용 아나운서 분께서 하셨던 저희 이제 대신증권 상대로 했던 소송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증권사에서는 법정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라임 자산 운용이라고 하는 운영사가 잘못한 거지.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취지로 변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피해자들은 혹시 뒤에서 이제 방청하시는 분들이나 소송을 하는 과정을 지켜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증권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자신들이 우리에게 정말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는 이런 배신을 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증권사나 은행이 이제 뭔가 다시 좀 변화하고 개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임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에서도 믿지 못할 일이 생겼다고 하던데 그건 뭐죠? 그러니까 이제 뭐 각종의 은행, 뭐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각종 은행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이제 은행에 가시는 분들은 증권사 가시는 분하고 좀 달라요. 은행에 가시는 분들은 주로 예금하러 가시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펀드를 사려고 가시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은행에서 고객들한테 은행의 계좌에 있는 돈을 확인하고 이분들한테 거기 계좌에 돈 계속 넣어봐야 이자 얼마 안 된다. 좋은 상품이 있으니까 여기로 거의 원금이 똑같이 보장되니까 여기로 옮겨 타셔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입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다 8% 확정이자 준다 그러니까. 그럼 당장 하겠는데요. 저 같아도 8%요? 이러면서 이 눈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만해지겠네요. 이게 준확정 금리라는 표현을 써요. 네. 그게 근데 얘기할 때도 확정이라고 얘기해요. 써 있는 건 그렇게 써도. 미국에 그 큰 금융 사기꾼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메이도프라는 사람이. 그 사람도 자기 고객들한테 확정금리 10%라는 표현을 썼어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들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쟁점들도 내놓고 막 이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투자금을 증권사나 은행에다가 넣고 그 은행이 라임 자산 운용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증권사에 넣었으니 이 계약이 사기 계약이니까 우리는 취소할 테니까 그 돈을 전부 돌려달라 네. 이런 소송을 하고 있는데 증권사의 변명 이런 거죠. 우리는 그 돈을 그대로 전달했고 나는 수수료 조금만 받았으니까 내가 돌려줄 돈은 수수료밖에 안 된다. 이런 이제 변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 법리적으로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막 재판장님도 막 흔들리게 만들고 막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애연 씨가 듣기에도 지금 이게 뭔 소리지? 손이 가격인데요. 근데 그러면 펀드의 위험성을 은행이나 증권사에서도 모를 수 있다면 저희 본인들 투자자들이 그러면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자기네들은 있는 그대로 전달해 준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러면 뭐하러 증권사에 가고 저희가 뭐하러 은행에 가겠어요. 거기 가서 돈을 지불하는 이유는 당신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이 내용을 잘 파악해서 우리한테 설명해 주라는 취지로 수수료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이번에 당해 보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은행이나 증권 창구에 가잖아요. 네. 그러면
할 소리 뭐 얘기를 다 합니다. 어? 걔는 막 꼬셔요. 그러면 사람이 뭐에 이렇게 홀리게 돼 있거든요. 녹음하시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땐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도 한석 씨의 녹취가 없으면 큰일 날 큰일 날 뻔했는 거예요. 뻔했죠. 네. 오. 그걸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행을 우리가 믿어? 아니 부모님 은행을 못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행 창구에 가시든 아니면 증권 창구에 가시든 그 사람들하고 하는 얘기를 녹음하셔야 돼요. 그 녹음해야 돼요. 둘 간의 대화는 법적으로 가능해요. 맞아요. 아, 꼭 네, 하시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제가 그거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어요. 당해본 사람 입장에서 꼭 드려요. 아,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라임 자산 운용 사건의 핵심 키워드 세 번째. 부정부패의 결정점. 예. 지금 이 라임 사건이 이렇게 많이 판매가 되고 그렇게 수조 원의 부실이 발생하고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에서 아무런 초기에 조치가 없었고요. 감독이 굉장히 늦었어요. 굉장히 뒷북을 친 거죠. 그리고 은행이나 증권사 이렇게 많은 판매가 이루어진 거에는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로비나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개그맨 김한석 씨의 녹취록에도 네. 뭐 청와대 행정관도 등장하고 뭐 다양한 권력자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 청와대 행정관은 구속돼서 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뇌물로. 이제 그런 것처럼 다양한 어떤 로비나 이런 것들이 지금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런 거대한 부실이 발생하고 거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라임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네. 또 정관계 로비 부분 수사를 하다가 이거는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거기다가 진짜 그 핵심 피의자잖아요. 네. 김봉현 씨는 도망갔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지금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게 있을 수 이게 있는가?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이게 라임 사건이 지금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네. 그런데 지금 거기에 핵심 주범 중이 주범이 셋이 있는데 네. 이 돈을 빼돌린 사람이 김봉현, 김용홍, 그다음에 이인광 이렇게 세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두 사람은 이미 도주했고 김봉현 그나마 이제 겨우 도주하다 잡힌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또 이 라임 사태에 대한 수사가 또 부실하다.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고 또 미궁에 빠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펀드는 저도 이제 은행 가면 예전에 듣기도 했는데 누구나 친숙한 금융 상품인데 이게 이 대중적인 상품이 사기가 가능하다는 게 그러니까요. 가능한가요 그게 진짜?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래서 이게 보통 일반 펀드 사건은 그냥 펀드 운영을 하다가 뭐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뭐 그쵸. 어떤 뭐 사업이 잘못돼 가지고 그렇게 부실하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이 라임 사건은 뭐냐면은 이정 아나운서님도 아마 그 설명 다 들었을 거예요. 여기에 AA 등급 뭐 A 등급의 그 기업들에 대한 채권에 투자한다. 저희가 이번에 확인했더니 A 등급은 단 하나도 없고요. 그 수조 원의 돈이 들어간 기업들이 80%가 무등급 기업에 들어갔습니다. 등급이 안 나오는 무등급 기업에. 그리고 나머지 한 5% 10%가 비등급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거의 등급이 없는 기업들에다가 투자하고 그 기업들이 대부분 다 부실화돼서 지금 다 상장 폐지된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고 그거가 벌어지는 동안에 도대체 금융감독원은 뭐 했고 뭐 이런 지금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설명할 때는요 부동산 안정적으로 또 맞아요. 담보. 거기다 담보금이. 담보가 있어가지고 담보를 2배로 설정을 해놔서 이게 무슨 저 그 회사가 대신이 망해도 라임이 망해도 그 담보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다 돌려준다. 그리고 그것은 뭐 건물 뭐 이런 맞아요. 거에서 부동산이라 확실하다.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맞습니다. 뭐 완전히 사기였던 거예요. 완전 사기죠. 예. 근데 그거를 증권사가 몰랐냐 이 말이에요. 예. 지금 왜냐하면은 채권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채권에 담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고객들한테 마치 부동산 우리 근저당 맞아요. 설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사람들은 아 그래 맞아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돼 있고 그러면 이게 뭐 예. 나중에 근저당 부동산이 있으니까 또 크게 경매라도 부실하게 하면 다 경매 나오니까. 받을 수 있겠지. 담보 비율도 높다는데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담보를 2배로 설정해 놨다는 게 나중에 알고 말이 안 보니까 되는 얘기죠. 그거 뭐라 그러죠? 그 대출 뭐 해가지고 네. 뻥튀기 하는 그 투자 방법 TRS 예, 그런 걸 가지고 우리한테는 네. 담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2배 손실이 나서 지금 아이고. 펀드 잔고가 제로입니다 제로. 예. 근데 지금 이런 게 이제 라임뿐이 아니고요.
그 전에도 여러 금융 사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계속 일어난단 말이죠. 네. 근데 어떤 때 이렇게 어떤 때가 아니고 대놓고 너무 그 처벌이 경미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꾸 맞아요. 이런 사기를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습니다. 네. 지금 이게 왜냐면 이런 펀드 상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변명할 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내가 아니고 쟤 때문에 그랬고 쟤 때문에 그랬고 또 사람들이 이 펀드나 이런 복잡한 금융 구조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어렵고 또 발견하기도 어렵고 또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쟁점이 다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처벌이 굉장히 약하고 또 우리나라 재판부 자체도 이런 경제 범죄에 대한 어떤 이런 금융 대규모 범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처벌할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해요. 그러니까 판사분들이 약간 펀드로 손실을 좀 보셨어야 되는데 이게 판사분들이 펀드 투자를 별로 안 해보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저도 초창기에 이렇게 창피해가 숨었잖아요.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이분들도 숨었을 수 숨었을 있어요. 수 있어요. 예. 숨었더라도 재판은 이렇게 더 강하게 해주셨어야 되는데. 예. 근데 이런 펀드 사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펀드 상품에 대해서 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은 거기에 설명할 때도 수익률하고 뭐 그냥 이거 안전합니다 이런 말만 듣고 네. 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도대체 이 펀드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없이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녹음을 반드시 해야 돼요. 네. 설명 과정에서. 왜냐하면 나중에 발뺌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이 설명하는 과정에서의 녹음 이런 것들이 좀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지나치게 수익률이 높은 상품 이거는 당연히 더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그 위험성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하시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펀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그때 가입할 때는 증권 주식같이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안정적으로 8%를 주는 좀 고금리의 예금 상품이라고 8%를 얘기를 하고 담보가 확실하다. 이게 사람이 이제 거기에 혹 하거든요. 작정을 하고 이렇게 이 사람을 홀리기로 작정을 하면 거기에 쏙 빨려 들어가요. 그냥 쏙쏙 들어오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믿고 네. 이제 들어야지 해. 그러면 그때 이제 종이를 가져와요. 쓱. 그럼 거기다가 이제 뭐 이건 제가 설명해 드린 거니까 쭉쭉쭉쭉 해서 이렇게 체크하시고 사인하시면 돼요. 사인. 그럼 우리 보험 들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고.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은 엄마 아빠밖에 없는 엄마. 아유, 제가 지금은 웃습니다만은 그때는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예전부터 펀드가 수익률이 더 좋다는 인식이 네. 있다 보니까 또 혹하게 되는 면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 설명을 이제 일금융권이든 증권사든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내용? 그러니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 또는 거의 없다 이런 말은 일단 거르고 보셔야 되고요. 거짓말이다 어떻게 보면.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일단 펀드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손실의 가능성을 항상 내포한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 구조가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반 고객들,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들이 있어요. 특히 파생 상품 같은 건 되게 내용이 어렵습니다. 구조도. 근데 그 파생 상품 구조를 잘 들여다보면은 이게 이 사람들이 직접 한 게 아니고 또 이 사람이 또 재간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만든 펀드를 다시 얘네들이 또 투자하고 또 이 펀드를 또 우리가 투자하는 이런 형식으로 돼 있으면 더욱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펀드에 넣고 그 펀드에서 바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펀드에 돈을 넣으면 이 펀드가 이쪽 펀드에 돈을 넣고 이 펀드가 또 다시 어디에 투자하는 형식이 되면 이렇게 여러 번의 단계를 거친다는 건 결국은 수수료 구조가 여러 단계를 거친다는 거니까 그쵸. 수익을 그만큼 내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잡하면 또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본인이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절대 펀드 상품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각종 사기 사건을 비롯해서 금융 사기까지 쭉 한번 김정철 변호사와 알아봤고요. 이제 2023년으로 해가 바뀌지 않습니까? 네. 2023년에 바뀌는 법들도 있고 해서 우리가 꼭 알아봐야 될 것 다음
시간에 한번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